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 많은 분들이 이 과목을 채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좋은 소식. 많은 분들이 이 과목을 채택하기 때문에 많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소식은요, 이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심리학이니까 내가 생각하면 되겠지가 아닌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고 나오시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다 적어서 말씀을 드릴 때이기 때문에 꼭 필기 정확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총 6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포츠 심리학의 궤관에 대해서 배울 거는데요. 자, 한 4%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역사,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 운동의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37% 정도로 꽤 많은 비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푸실게요. 운동 재화, 운동 학습, 운동 발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것, 바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격, 정서와 시합 불안. 세 번째, 동기, 목표 설정, 자신감, 심상, 그리고 주의 집중, 루틴과 같은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집단 응집력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회적 촉진,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 심리학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심리적 효과가 있는지 운동 심리 이론과 운동 실천 중재 전략, 그리고 마지막 6과 스포츠 심리 상담은요,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이랑 스포츠 심리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의 비중이 낮아지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과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가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도 잊지 마시고 꼭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심리학의 궤관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스포츠와 심리학을 쪼개서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자,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입니다.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심리학이 결합된 상태를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자, 또 다른 정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정의는요,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 분야는요, 자, 3번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를 의미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의 하위 영역입니다. 자, 뭐라고요?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의 하위 영역입니다. 심리학의 영역, 이런 것을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변화로 스포츠 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하고요.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달리기는 우울증을 조절하는가? 이것은 어떨까요? 스포츠 심리학일까요?
자, 맞는 얘기죠. 달리기는 우울증을 조절하는가, 이것도 스포츠와 심리학이 결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축구에 대한 자신감이 축구 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건 수행력에 관한 문제죠. 이것은 스포츠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은요, 넓은 의미의 광의죠.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광의는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는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야 스포츠 심리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을 바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체육화의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에 따라 광의의 스포츠 관점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학습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학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좁은 의미의 스포츠 심리학은요, 운동 수행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과 팀 심리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심리적으로 어떠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미치는 거이기 때문에 광의보다는 조금 더 좁죠.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 이해, 통제, 예측하기 위해 심리학의 다양한 방법 및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협의는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동기, 자신감, 심상, 루틴을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광의의 심리학과 협의의 심리학 이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사에 알아보는 건데요. 역사. 자, 스포츠 심리학은 어떤 역사를 가졌을까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앞에 나왔다듯이 1980년대 이전에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었는데, 아까 80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으로 갔다고 했죠. 자,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스포츠 운동 심리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초기 역사는요, 1890년부터 1930년대까지를 초기 역사라고 하는데요. 자, 트리플릿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관중의 유무에 따른 운동 수행, 실내 자전거 타기 효과가 최초의 연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발달을 하게 됐죠. 자, 이 사람은 칼 디엠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니. 이 사람은 소년 스포츠 심리학의 소련에서의 심리학의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2명 나오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체육문화연구소를 설립했었던 사람이 바로 푸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피스 세대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그리피스는요, 미국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들릴 정도로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스포츠 심리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운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심리학과 운동경기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했었던 게 바로 이 그리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23년도였습니다. 자, 그럼 맥클로이 1930년도 미국 체육학회 잡지에서 체육을 통한 성격 형성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를 했었던 이 초기의 역사, 이분들을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960년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1960년대. 자, 1960년대 제1차로 국제 스포츠 심리학 총회가 1965년도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미 스포츠 및 신체활동 심리학회,
그래서 미국 및 캐나다의 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것을 발전을 하게 되죠. 점점 발전을 하게 됐죠. 자, 1970년대부터 스포츠 심리학의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 1980년부터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 심리학이 도약하는 시기. 이렇게 해서 1950년 이런 것들이 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1953년에 처음 한국체육학회가 창설이 됐어요. 그리고 45년에서 53년에 체육심리학 강의가 처음으로 경북대에서 개설이 됐습니다. 자, 55년에서 한국체육학회지가 창간호가 발간이 된 게 1955년입니다. 자, 1960년대는요, 스포츠 심리학이 학문으로 그 시도가 이루어진 게 196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8년 뭐 있었죠? 서울올림픽 이후에 분과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1989년에는 한국체육학회의 분과학회로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설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199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가 발간이 됐고요. 2002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 우리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러면 스포츠 심리학이 연구하는 영역은 어딜까요? 스포츠 심리학 학의 연구 영역. 자, 스포츠 심리학 연구 영역은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 스포츠 심리학이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운동심리학입니다. 운동심리학. 자, 세 번째는요, 운동제어. 이것도 다 배울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운동학습. 이런 것들 우리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 배웠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운동 발달입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응용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건강 심리학이고요. 여덟 번째는 바로 건강 운동 심리학입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영역에는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심리학,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응용 스포츠 심리학, 건강 심리학, 건강 운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아까 계속 나왔던 단어죠? 운동 제어. 모토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 제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운동 제어란요, 인간이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운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이거는 꼭 적어주세요.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기전과 운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바로 운동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은요, 정보 처리 이론, 운동 제어 이론, 운동의 법칙, 반사와 운동, 협응 구조로 볼 수 있고요. 역할은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인간의 동작이나 운동을 어떻게 만들고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과 원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적용되는 원리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두는 연구 분야가 바로 운동 제어입니다. 즉, 인간이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운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 제어, 모터 컨트롤을 갑니다. 자, 두 번째, 운동 학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운동 학습입니다.
자, 운동학습이란 스포츠에서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요. 경험과 학습을 통한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포츠에서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험과 학습을 통해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바로 운동학습, 모터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영역에는요, 운동 행동 모형, 운동 학습 과정, 운동 기억, 소환, 전이, 연습의 법칙 등을 이해하고요. 역할로는 운동 기술의 습득에 관한 원리를, 내가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규명하는 연구 분야를 바로 운동학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운동 발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운동 발달이란 뭘까요? 자, 운동 기능 발달과 유전적 요소와의 관계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운동 기술, 운동 기능 발달과 유전적 요소와의 관계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바로 운동 바탈, 모터 디벨롭먼트라고 이렇게 하네요. 자, 영역은 무엇일까요? 유전과 경험, 발달의 원리,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 및 수행, 적전 역량, 노령화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역할은요, 인간 생애에 걸쳐 운동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고 다시 종합화되어 발달,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운동 발달입니다. 총 운동 기능의 최적 학습기, 최적 수행기, 쇠퇴기 등을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마지막 운동 심리학은 뭘까요? 운동 심리학. 자, 운동 심리학. 자, 운동 심리학이란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운동이 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겁니다. 스포츠 활동이 참여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또 운동이 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운동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역은요, 운동 참가 동기, 운동 참가 지속, 운동의 심리적 효과, 정신 건강을 알아보는 영역이고요. 역할은 운동 참여를 위해 개인이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상황과 연관된 이유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운동 심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과에서는 지금 어떤 걸 배웠죠? 운동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운동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운동 심리학의 광의와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동 심리학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초기와 1960년대 이후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심리학 요 4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요 4가지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음 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부터는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우리 1과에서 바로 운동 제어에 대해서 배웠죠?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장입니다.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점 1장. 운동 제어. 자, 우리 운동 제어에 대해서 배웠죠? 운동 제어가 아까 뭐였었죠? 자, 운동 제어 개념부터 볼게요.
운동 기술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조절에 대한 원리와 기전, 어떻게 움직이면 되죠? 원리와 기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운동 제어라고 하고요. 인간의 움직임 특성과 그 움직임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바로 운동 제어라고 합니다. 자, 운동 제어에요. 문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운동 제어에 문제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정보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생태학적 이론. 세 번째는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자, 이것은 중요하진 않지만 이러한 문제 접근 방법은 요 세 가지 문제 접근 방법으로 운동 제어를 설명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운동 제어의 주요 제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개인, 환경, 과제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개인, 지각 능력,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각 능력에 요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인지 능력,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동작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단하고 계획한 것을 움직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개인적의 동작 능력입니다. 자, 환경, 조절 환경,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비조절 환경,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과제는요, 안정성, 신체의 이동이 없는 것이 바로 안정성이라고 했고요. 조정성, 공 또는 라켓 등 운동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과제의 조정성. 이동성은 걷기, 달리기, 뛰기 등 신체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바로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제어의 주요 제대적인 요소는 개인, 환경, 과제 이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정보 처리 단계입니다. 자, 정보 처리 단계가 뭘까요?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 이것을 바로 정보 처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 처리 단계는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와야 되죠? 먼저 자극이 와야 되죠. 자극 확인 단계입니다. 감각, 지각 단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정보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자극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반응 선택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극 확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극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겠죠. 감각, 지각 단계에서 자극의 확인이 끝난 후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의사결정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반응, 계획 단계입니다. 이제 행동을 하게 됐죠. 선택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동작이 수행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반응,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단계는 첫 번째 자극 확인 단계, 그리고 반응 선택 단계, 마지막 반응 계획 단계, 요 세 가지로 기억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억 체계 및 운동 제어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억 체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운동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운동학습의 기억에서는요, 첫 번째, 감각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단기 기억이 있고요. 장기 기억이 있는데요. 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요, 이 역량에 따라서 이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기억은 무엇인지, 단기 기억은 무엇인지, 장기 기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학습과 기억.
즉, 이 뜻은 기억 및 보관하고 회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기억의 특성은 어떨까요? 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정보의 수용량에 제한이 없어요. 다 기억을 할 수 있지만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바뀌지 않으면 꼭 사라져요. 까먹어버리죠. 감각기억이란 거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기억,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거 바로 선택적으로 내가 기억을 하겠죠. 정보를 조직하는 일시적 단계를 바로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단계를 바로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장기 기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억을 장기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장기 기억이라고 하죠. 자, 일화적 기억이란 특정 장소 및 기간과 연관이 있는 기억을 바로 일화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의미론적 기억은 지식을 위한 기억을 바로 의미론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중 단기기억이 맞는 것은 1번 선택적 기억, 2번 정보를 조직하는 일시적 3번 정보의 수확량에 제한이 없지만 정보가 단기기억으로 바뀌지 않으면 곧 사라집니다. 그러면 3번이 바로 감각기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르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특징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제1장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가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제2장에서 운동 제어와 기억 체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은요, 파지와 전이 조금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